mise en place des institutions pour...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밤 10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 인사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슈 인사이드에선 침공 넉 달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한 심층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19일이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요. 최근에 러시아의 전략을 보면 점점 더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지난 4월 이후에 러시아의 전력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최근에 바로 어제죠.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공식적으로 철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해진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선이 점점 남부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양새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이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식량 창고를 파괴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그 인근 흑해에 있는 러시아 소유 이 가스 시추 시설을 공격하는 등 정말 양군이 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 지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남쪽 오데사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네요. 류한수 교수님, 이 오데사가 어떤 지역인가요? 예, 오데사는요 흑해의 그 중심항입니다. 상당히 네. 아름다운 항구 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네. 지금 전쟁의 중심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그 수출을 할 때 이 오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가 주로 이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데요. 네.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그 곡물 수출이 적체되고 있고 그 분량이 2,2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량이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정말로 크나큰 타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전선이 남쪽으로 다시 확전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인데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도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뭐 협상을 한 게 그 3월 5차 협상이 마지막이었고 지금 계속 이제 교착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은 이제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이제 러시아가 좀 느긋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루블화도 굉장히 막 폭락하고 가치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 또 서방이 그렇죠. 경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러시아는 이제 무역 흑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요.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뭐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또 러시아를 응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같이 좀 모였었던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평화 협상을 했고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휴전 얘기가 네, 나오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4일이었죠. 네, 러시아가 지나치게 굴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은근히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피우면서 좀 약간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놓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해서 지지를 표시했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물론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지지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도요.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 발언 이후의 발언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네. 지난 16일에 이 키이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사차 포옹을 하는 바로 저 장면. 저게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세상 어색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삐진 애인 달래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젤렌스키 좀 대통령 표정이 너무나 내키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예, 근데 저 사진이 찍힌 날 이게 마크롱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지지한다면서 방문했던 것일 텐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나름의 계산도 깔려 있었던 듯합니다. 어떤 계산인가요? 예, 실제로 저 방문 이후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가 결정됐죠. 네. 사실 유럽연합 가입은 나토 문제와 달리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되지만 유럽연합 가입에는 상관치 않겠다. 이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그 어떤 전쟁을 그 종식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밑 작업이 들어갔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서방 측에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다. 그러니까 EU 회원 가입도 잘 도와줄 테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좀 사정을 보고 휴전에 적극 임해줘. 뭐 이런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유럽 내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뭐 일례로 이제 지난 19일에 이제 프랑스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앙마르슈가 사실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뭐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입지를 굳혔지만은 네. 결국 중요한 것은 프랑스 내부의 민생 안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권 측에 표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민들은 이제 민생거부터 해결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여론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요. 최근에 바로 15일이죠. 유럽 국제관계협의회에서 이 유럽의 10개 나라 사람들 8,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응답 결과가 무려 35%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러시아하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답변은 2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42%가 자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요즘 워낙 세계가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불과 전쟁에 발발한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여론이 변하나 싶습니다. 예, 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 현실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그 현실론에 반대해서 그 명분을 강조하는 그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폴란드, 발트해 3국이 이런 입장에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난 그 5월 19일 이미 그 400억 달러어치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원에서 그 통과되고 있고요. 벌써 2차례 추가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6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우군이 남아 있는 셈이죠. 미국이 계속 지원할까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은데 뭐 야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더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된 건 정말 미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뭐 기름값을 당장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왕따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우디에 방문해서 좀 원유 좀 증산해달라 이렇게 말할 예정인데 바로 다음 달이죠. 근데 과연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게 쉽게 증산해주겠느냐 약간 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전쟁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결국 러시아 제재 핵심인 바로 원유의 금수 조치 이걸 좀 일부 완화하자고 EU에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참 궁금한 것이 미국이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패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 5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장기전이 될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협상이 있을 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좀 더 기선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다른 이제 세계의 권위주의 국가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겠고 또 북한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뭐 국제사회는 정글이니까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잠깐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핵무기를 쓴다든지 도발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우려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국이 혹시라도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류한수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사실은 그 근대 이후로 국민국가의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이상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존재했고 이 강대국의 세력권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거든요. 네. 지난 20세기 후반기의 냉전이 바로 가장 그런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세기가 넘어오면서 냉전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이상이 더 추구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국민국가의 주권 존중이라는 이상과 강대국의 그렇죠. 세력권 존중이라고 하는 또 현실이 좀 충돌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본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을 깔아줘서 어떤 전쟁을 그칠 수 있는 협상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